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정민은 오늘도 정갈하게 손을 씻고 수술장에 들어섰다. 병원 내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외과 과장이자 대학병원 VIP 수술 전문의. 깔끔한 차림새, 정제된 말투, 냉정한 판단력은 그를 신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그 누구도 모르게 숨겨진 균열이 있었다. 그것은 병원 간호사 김나연과의 관계였다. 처음엔 사소한 친밀함으로 시작했다. 잦은 야간 수술, 경무에 시달리는 환경,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공통의 긴장감. 그것들이 둘 사이를 조금씩 가깝게 만들었다. 정민은 처음부터 조심했어야 했다.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건조해진 지 오래였고 부부로서의 대화도 끊긴 상태였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금기라는 자각이 늘 욕망을 부추겼다. 나연은 젊고 영리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정민에게 다가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정민은 그것이 가벼운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퇴근이 늦어지는 이유, 전화기에 찍힌 통화 목록, 평소 사용하지 않던 향수 냄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정민의 병원 사물함에 있던 손편지였다. 그 편지는 다 읽은 흔적 없이 봉투째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아무 말 없었고 아무 질문도 없었다. 다만 그날 밤부터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만 정민은 기억했다. 며칠 후 아내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다. 정민은 평소처럼 병원에 나갔고 수술을 집도했고 환자를 만났다. 감정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사적인 문제는 수술실 밖에 두는 것이 그에겐 당연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아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 무너짐의 조짐을 정민은 외면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다. 아내는 세 번째 주 금요일에 돌아왔다. 말없이 짐을 챙겼고 집안을 둘러보며 오래 머물렀다. 마지막 날 정민은 겨우 입을 뗐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내젓지도 않았다. 다만 멍하니 정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뭘 훔쳐갔는지 알아?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아내는 다음 날 새벽 집 안 화장실에서 약물과 와인을 함께 삼켰다. 자살이었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음을 확인했고 병원 응급실 의사 소견도 자살로 판단되었다. 정민은 무표정하게 절차를 밟았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아내의 부모는 통곡했지만 정민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정민은 정상 근무를 재개했다. 누구도 그의 복귀를 막지 않았다. 그는 성공한 외과 의사였고 사적인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남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개인사에 대해 몇 주 떠들다가 조용히 잊었다. 병원 게시판에 떠돌던 외도설은 곧 묻혔고 나연은 조용히 소아병동으로 옮겼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정민은 잠들지 못했다. 익숙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은 꺼져 있었다. 욕실 불빛이 켜져 있었던 것 같았지만 다시 가보니 꺼져 있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그때부터 가위에 눌리는 일이 반복됐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 떠올랐고 누군가가
머리맡에 서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며칠 뒤에는 병원, 엘리베이터 유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다. 정민은 생각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죄책감이 만든 흔한 증상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모른 차에 지나쳤다.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 속에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민은 자신의 집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다는 감각에 시달렸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이 들었다. 액자틀이 기울어진 듯 보였고 침대 위에 올려둔 셔츠가 하루 전 접은 방향과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 여겼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등 스위치를 2번 눌렀다. 욕실 불빛이 이미 켜져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정이 넘은 시각, 주방 쪽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주방으로 나가보면 언제나 텅 빈 어둠뿐이었다. 정민은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스트레스로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는 가위 눌림과 현관 앞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그는 불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의 정적 속에서 그는 누워 있었고 거실에 켜진 스탠드 불빛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착각을 느꼈다. 몸을 일으켜 확인했지만 마주하는 건 텅 빈 소파와 고요한 텔레비전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정민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피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는 점점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병동 간호사가 그에게 수간호사실에서 무언가를 전해달라며 서류를 건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돌아봤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정민은 본능적으로 그 얼굴이 아내와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사라져 있었다. 정민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수술실로 향했지만 그날 그의 손끝은 평소보다 2~3번 더 멈칫거렸다. 나연은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다. 정민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줄였다. 그녀와의 관계가 노출될 위험이 커졌고 병원 내 분위기도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빈틈 속에서 정민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더 많은 징후를 발견했다. 욕실 거울에 습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베란다 창틀엔 사람 손바닥 크기의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청소업체를 부르기도 했고 도락 기록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며칠 후 정민은 병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자신의 진료실 앞 복도에서 새벽 2시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록이 있었다. 보안실은 누락된 로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민은 알 수 없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복을 입은 여성이 영상 끝에 스쳐 지나간 것도 신경이 쓰였다. 화면 속 인물의 움직임은 매우 조용했고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능숙했다. 누군가 일부러 이곳을 드나들고 있는 걸까? 그는 이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점점 더 그 가설을 의심할 수 없게 됐다. 간호사 대기실 앞에 남겨진 이름 없는 꽃, 그리고 사라진 진료 기록 1장. 모든 것이 우연이라 보기엔 이상할 만큼 교묘했다. 정민은 아내의 장례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짐을 정리했다. 수납장 깊숙이 보관된 그녀의 다이어리를 펼쳤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다. 다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뜻밖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죽이지 않았지만 나를 죽게 만들었다. 정민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덮었다. 복수가 시작된 걸까? 아니면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형벌이 이제야 작동하고 있는 걸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주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 3시 무렵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부엌 식기세척기 근처에서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치우며 깨진 컵의 색깔을 확인했다. 그것은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머그잔이었다. 사고로 떨어진 것이라 하기엔 너무 멀쩡하게 보관돼 있었고 그 위에 있던 접시들은 그대로였다. 정민은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 아니,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고요한 척, 침묵하는 척,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천히. 그는 문득 소름이 돋았다. 그 누군가는 그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미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다. 정민은 밤마다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다. 일상이 정상처럼 굴러가고 있는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과거에 잠식되고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수술 도구를 쥐고 있었고 발은 병원 복도를 걸었지만 의식은 늘 어딘가로 빠져 있었다. 그 어딘가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공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당신이 뭘 훔쳐갔는지 알아? 라는 질문이었다. 정민은 오래전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아내의 노트북을 꺼냈다.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배경화면이 나타났고 바탕화면 한가운데 정리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폴더 안에는 문서, 녹음 파일, 사진, 스크린샷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자료는 정민과 간호사 김나연 사이의 관계를 추적한 것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이미지, 병원 내 CCTV 캡처 화면, 심지어 둘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까지 정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파일들을 들여다봤다. 나연아, 이건 그냥 가벼운 거야. 감정 섞이면 복잡해져. 그 사람은 그냥 익숙한 존재일 뿐이야. 책임질 일은 없어. 그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받아주던 나연의 웃음소리도 또렷했다. 대화는 명확히 둘 사이의 관계를 증명했고 누가 들어도 명백한 외도였다. 정민은 파일을 꺼버릴까 고민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삭제는 곧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뚜렷이 드러내는 촉발점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그는 폴더를 그대로 닫고 파일을 외장 하드에 옮긴 후 컴퓨터를 껐다. 며칠 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발송된 내부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병원 외부에서 정민의 품위 유지 위반 및 수술 기록 관련 제보가 들어왔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공지였다.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이건 아내가 단순히 남겨둔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 누군가는 이 자료를 사용해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방을 서성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서랍을 열었다. 수첩 하나가 있었다. 대부분은 장보기, 목록이나 수업 계획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송글씨로 적힌 문장을 보고 그는 굳어버렸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유서처럼 보였고 동시에 선언 같았다. 정민은 수첩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가 겪은 이상한 낌새, 집안 물건의 변화, 병원 CCTV에 찍힌 흐릿한 형체, 그리고 깨진 컵과 밤마다 켜졌다 꺼지는 욕실 조명.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 망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죽은 아내가 남긴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처음으로 노트북을 켜지 않은 채 잤다. 침대 옆 조명을 꺼두었고 핸드폰은 뒤집어 놓았다. 아무것도 듣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보지 않기 위해.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집안 전체의 전등이 깜빡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잠결에 눈을 떴을 때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유리틀은 멀쩡했지만 안쪽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거기엔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기념사진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했다. 그는 한참을 그 빈 액자를 들여다봤다. 아내가 자살한 날, 그는 그녀의 짐을 정리하며 사진들을 모두 한 곳에 넣었다. 일부는 처분했고 일부는 보관했지만 액자에 사진이 없었다는 기억은 없었다. 누군가 그것을 꺼내간 것이다. 정민은 이제 깨달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 사진을 필요로 했다. 누군가는 그 사진을, 아니 그 삶의 기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꺼내 들고 있었다. 정민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예전과는 다른 기류를 느꼈다. 접수대 직원은 눈을 피했고 병동 간호사들의 인사는 예의적이 돼 어딘가 얼어붙어 있었다. 메신저 알림에 도착한 내부 문서를 확인한 그는 자리에서 굳어졌다. 병원 감사팀에서 발신된 보고서였다. 제목은 윤리 위반 및 외부 제보 대응 보고 건. 정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문서 내부에는 외과 의료진의 불륜 의혹, 환자 외 수술실 사용 시간대, 의료기관 내 사적 행위 정황이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출된 증거물에는 병원 내부 촬영 화면, 녹음 파일, 문서 캡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정민은 잠시 책상 위에 손을 얹은 차에 숨을 고르다 메일에 첨부된 자료를 하나씩 열어봤다. 그가 이미 아내의 노트북에서 봤던 이미지들과 동일했다. 동일한 날짜, 동일한 각도, 동일한 메시지 내용, 다만 파일명은 바뀌어 있었고 모든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고발이었다. 감정이 아닌 전략에 기반한 복수.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야 이걸 유포한 게? 정민은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였다. 그녀는 살아있지 않아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 모든 계획은 그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 김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차례 시도한 끝에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다. 병원 내 인사기록부에는 그녀의 휴직 신청서만 등록돼 있었고 외부 연락처는 삭제돼 있었다. 나연은 정민보다 먼저 무언가를 감지했던 모양이었다. 그 관계가 파탄을 맞기 직전에 도망쳤고 정민은 홀로 남겨졌다. 그날 저녁 정민은 병원 이사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상대는 최대한 중립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곧 병원, 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명백한 약점을 쥐인 상태였고 그 약점은 고발자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가 의심한 인물 중 어느 누구도 자료를 유포할 동기를 가지지 않았다. 이건 외부의 악의가 아니라 내부의 정밀한 무너뜨림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내의 사진이 사라진 액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대신 액자 안에는 흰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기억할 거야. 정민은 그 문장을 읽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 그 무책임한 말들, 타인의 감정을 짓밟고도 무감한 척했던 과거들이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정확했다. 정민이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이었다. 모두에게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번지고 있었다. 병원 내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고 환자들의 예약은 줄어들고 있었으며 후배 의사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아 밤을 맞았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약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실내 어딘가에서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려 주방을 바라봤다. 불 꺼진 공간 너머에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는 말없이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이 고발의 끝이 무엇일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민은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나연은 종적을 감췄고 병원 내 평판은 무너졌으며 아내의 유족들까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다. 무엇보다 그를 짓누르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아내의 흔적들이었다. 죽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기척, 지워도 다시 떠오르는 목소리, 혼자 있을 때마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는 자꾸만 거실 책장에 눈길이 갔다.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말끔히 정리된 서류철들. 정민은 어느 날 충동적으로 그 서류철 중 하나를 꺼냈다. 결혼 초기부터 모아온 각종 증명서와 통장 복사본, 보험 내역, 가족 사진 등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맨 뒤 갈색 종이 봉투 하나가 접힌 채 들어 있었다. 바깥에는 검정펜으로 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사망 한 달 전이었다. 정민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송을 씨가 적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송을 씨는 아내의 것이었다. 필체는 침착했지만 군데군데 눌러쓴 획이 있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고 USB를 연결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 존재했다. 파일을 열자 글이 아닌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병원 수술실 CCTV에서 추출한 화면이었다. 날짜는 그날 아내가 자살한 바로 전날이었다. 화면 속 정민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수술실에 남아 있었다. 김나연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가운을 벗고 서로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명확했고 오디오가 없었지만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무엇이 오갔는지 짐작 가능했다. 영상은 수술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냉정하고 선명하게 그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민은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직장 내 윤리 파괴였고 병원 내부 고발 수준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물을 들이켰지만 입 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남긴 송을 씨가 떠올랐다. 당신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세상까지 속일 수는 없어. 그는 USB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상의 존재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의미했다.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는 병원에서 쫓겨나는 걸 넘어서 의료계 전체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정민은 병원 윤리위에서 익명 제보자의 추가 증거 제출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날짜는 USB에 저장된 영상의 날짜와 일치했다. 정민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스스로를 갈갈이 찢고 있었다. 그는 늦은 밤 다시 아내의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야.
그는 이 말을 처음에는 추상적인 비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예언처럼 들렸다. 그의 매일은 아내의 그림자로 물들고 있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오히려 그 존재감은 더욱 또렷해졌다. 정민은 요즘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마다 움찔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마주치는 이들의 표정에는 불편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다. 윤리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병원 내 공식 일정에서 하나씩 빠져나갔고 회의 메일에서도 이름이 제외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리지만 더는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우편함에 도착한 등기 하나를 확인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정민은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뜯었다. A사용지 몇 장이 접혀 있었고 첫 장에는 펜으로 눌러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즈음이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록은 남겨두려고요. 그 순간 정민의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것은 아내가 자살하기 전 남긴 자필 편지였다. 병원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 자료에도 없었던 편지. 그는 즉시 다음 장을 넘겼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와 나연의 관계, 병원에서 은밀히 반복됐던 만남, 정민이 점점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시기까지. 그녀는 모든 걸 목격했고 모든 걸 기록했다. 하지만 그녀는 따지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편지에는 정민의 말버릇, 거짓말의 패턴, 눈을 피하는 습관까지 언급돼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미워하면서도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았죠. 그게 가장 잔인했어요. 정민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내는 끝까지 정제된 언어로 자신을 설명했고 비난보다 기록에 집중했다. 그녀의 말투는 분노보다는 피로에 가까웠고 오히려 그 피로감이 정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은 짧았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기억되길 바랄 뿐이에요. 내가 사라진 다음에도. 정민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편지는 복수의 문서이자 유서였으며 동시에 심판이었다. 아내는 죽으면서도 그의 앞날을 예측했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설계했다. 정민은 그날 이후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편지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아침이면 눈 밑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다. 커피는 입에 쓴 약처럼 느껴졌고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아내와 겹쳐졌다. 그는 손을 씻을 때마다 거울을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고 엘리베이터 안에선 벽만 바라봤다. 며칠 후 병원 직원 게시판에 익명의 폭로가 하나 더 올라왔다. 이번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정민 외과 전문의, 실명 고발이었다. 게시물은 곧 병원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전체 직원에게 퍼졌고 댓글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다. 아무도 그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병원 이사실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이사는 중립적인 말투로 조용히 말했다. 정중하게 정리할 기회를 드릴 테니 자진 퇴사 형식으로 처리하시죠. 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익숙한 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들렸다. 김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정민은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정민은 사직서를 쓸 때 손끝이 처음으로 가벼웠다. 오히려 지독하게 눌러왔던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제출일자를 비워둔 채 문서를 출력했고 곧장 병원 이사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은 조용했고 이사는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사직서를 건넸다. 서류를 받은 이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순간 정민은 이 병원에서의 자신이 이미 오래전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윤리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는 내부적으로 퇴출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퇴근 시간, 그는 마지막으로 진료실 책상 위를 정리했다. 별다른 짐도 없었다. 명함함과 개인 펜, 그리고 잠시 잊고 있었던 아내의 사진 한 장이 서랍에서 나왔다. 프레임 없는 그 사진은 아내가 어느 봄날 진료실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주머니에 넣었다. 병원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동문을 통과했고 세상의 바람이 다시 그를 덮쳤다. 이제 정민은 더 이상 이 병원의 사람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모 대학병원 외과에 의료윤리 위반 논란으로 사직. 기사에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사 말미에 윤모, 전문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아무에게도 항변할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신뢰는 단 하나의 고발, 하나의 영상, 하나의 편지로 무너졌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책상 위로 가서 그동안 모아온 서류와 파일들을 꺼냈다. 아내가 남긴 종이들과 병원 자료, 복사본들.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종이들을 바닥에 널어놓고 앉아 조용히 정리했다.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문득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 당신이 뭘 훔쳐갔는지 알아. 그 문장은 이제 명확했다. 그녀가 말한 건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 삶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예의, 함께한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그는 그것들을 훔쳤고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았다. 다음 날 병원 인트라넷에는 정민의 퇴직 공지가 올라왔다.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사직. 공식적인 표현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정민은 세상의 끝에 선 것처럼 고요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에서의 퇴직 공지가 나간 후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았고 나연 역시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는 오직 정적만이 채워진 집에서 하루 종일 식탁과 소파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TV는 켜두었지만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유튜브 영상들도 모두 진부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일상을 깨뜨렸다. 윤정민 선생님 맞으시죠? 탐사보도부 전기현 기자입니다. 그는 순간 핏기가 사라졌다. 기자라는 단어가 터지는 순간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긴장했다. 상대는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음성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기자는 대뜸 말했다. 익명 제보를 받았고 선생님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사자 인터뷰 없이 보도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연락드렸습니다. 정민은 무릎 위 손을 움켜쥔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다.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병원 수술실 내 CCTV 영상, 직원 메신저 캡처본, 아내분이 남긴 편지 일부, 그리고 사망 전 작성된 유서의 사본까지. 정민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집 안에만 보관하고 있었다. 편지는 누군가가 복사했을 수 있다고 해도 CCTV는 병원 내부 보안 체계에 의해 보호돼야 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치밀하게 자료를 뽑아낸 걸까? 기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보도는 일주일 후 발행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생략 가능하지만 입장 표명 없이 기사가 나가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민은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왜 이제야 이런 일까지? 전기현 기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으시면 내일 오전 10시 신촌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에는 땀이 잔뜩 배어 있었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 모든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기자에게 넘겼다는 사실. 정민은 복수의 고리가 단순히 병원 내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다. 이건 명백히 계획된 작업이었고 누군가가 철저하게 이 시점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다. 브라우저를 열고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아직은 언론에 실명이 오르지 않았지만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미 모 병원의 윤모 외과의로 시작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일부 게시물은 수술실 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듯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댓글에는 익명의 비난과 조롱이 넘쳐났다. 결혼은 왜 했냐? 의사가 아니라 범죄자. 사람이 무섭다는 문장들이 화면에 쏟아졌다. 정민은 뒤로 고개를 젖힌 채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쌓아올린 커리어, 신뢰, 존엄은 단 몇 줄짜리 설명과 몇 초짜리 영상으로 완전히 조각났다. 다음 날, 그는 약속된 시간에 신촌의 카페에 도착했다. 아직 기자는 오지 않았고 카페 안에는 오전 햇살이 잔잔히 퍼져 있었다. 정민은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몇 분 뒤 검은 재킷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혹시 추가로 제공해 주실 사실관계나 입장이 있으신가요? 정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겠죠. 기자는 노트북을 잠시 덮고 물었다. 그럼 기사를 막을 의사는 없으신 건가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당신이 뭘 훔쳐갔는지 알아. 그는 그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고 지금은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자는 그를 잠시 더 지켜보다 조용히 일어났다. 그럼 기사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민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고통이 아직 끝이 아니란 것을 직감했다. 이 고발은 마지막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민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전 5시 13분,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그는 다가올 오늘이 뭔가 특별한 날이라는 예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기사의 발행일. 기자가 언급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부터 휴대폰에 알림을 꺼두었고 모든 통신 앱을 지웠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무엇인가가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은 자신 없이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열자 익숙한 뉴스포털 첫 화면에 붉은색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다. 단독 유명 대학병원 외과에 의료윤리 위반 및 내부자 고발 충격 영상 공개. 그는 기사 제목을 클릭하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이제 클릭은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그 기사로 그를 정의할 것이고 어떤 해명도 읽지 않을 것이다. 기자는 철저했다. 기사에는 수술실 내 행동을 묘사한 문장과 정민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온 영상 일부가 삽입돼 있었고 아내가 남긴 편지 일부도 전 남편의 사적 행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는 문구와 함께 인용되었다. 기사는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와 SNS에는 관련 요약 영상들이 퍼져나갔다.
정민은 일어나 커튼을 걷고 바깥을 내려다봤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마저도 상상만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오전 9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는 받지 않았다. 이어서 여러 통의 전화가 연달아 울렸고 모두 끊겼다. 이후엔 문자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병원 동기, 고등학교 동창, 언젠가 연락이 끊긴 지인들까지 대부분은 괜찮냐. 기사를 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정민은 단 한 통도 답하지 않았다. 전고 무렵 그의 휴대폰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장인어른이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젠 알겠지. 상대는 짧게 말했다. 지연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넌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알아가면 돼.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민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기자는 정민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확인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정민은 도시 외곽의 모텔에 방을 잡았다. 본가도 병원 근처도 그 어떤 곳도 더는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당신을 멈추게 할 거야. 그 문장은 당시엔 막연한 경고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예언처럼 와닿았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동시에 결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더 확실하게 그의 삶을 장악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민은 그녀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모텔 작은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봤다. 자동차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가끔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책임도 명예도 기억도. 하지만 죽음은 아내가 먼저 택한 방식이었다. 그는 그 선택조차 따라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몸을 움츠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처벌은 시작된 셈이었다. 정민은 오래된 고시원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병원도 아파트도 차도 명함도 모두 사라진 삶이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의 손에 쥐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지금 남은 건 이름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마저 이제는 낯설었다.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 속에 비치는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무너진 명성, 이혼의 흔적, 언론의 조리돌림,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자살과 그 이후의 고발. 한때 외과 의사였던 그는 이제 죽음을 부른 남자라는 인터넷 속 악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오래된 가방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음성 파일이 있었다. 유언이 아닌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기록한 일기였다.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감정, 믿음이 깨져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민은 한참을 울었다. 무너지는 것도 감정이 남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그는 눈물조차 메말라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골목 어귀에서 유난히 선명한 햇살을 보았다. 몇 달 만에 느끼는 맑은 날씨였고 문득 그는 알 수 없는 평온함에 젖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꿈을 꿨다. 매일 밤 찾아와 그를 쳐다보던 아내, 목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던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곧장 거울을 향해 걸어갔다. 낯선 얼굴이 보였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민은 버스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누구도 자신을 모를 법한 작은 동네였다. 그는 오래된 민박집에 방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매일 식자재를 나르고 손님이 빠진 방을 청소하고 밤에는 조용히 어촌포구를 걸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그는 아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음을 알게 됐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아직 벌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벌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꼈다. 복수도, 공포도, 죄책도 결국 시간이 흐르며 견딜 수 있는 고통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